내용이 일단은 그 페미니즘이 뭔지를 정보 전달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수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이제 공부해본 친구들은 좀 알 수도 있는 거지만 대부분은 그냥 뭐 매체들이나 그 방송을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접한 내용들만 알고 있으니까 일단은 정보 전달하는 시간이란 과정 속에 지루할 수가 있어서 또 무슨 얘기인지 이해 못할 수가 있어서 제가 정보 전달 관련된 내용들은 유인물로 만들어서 좀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읽어보시고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좀 뛰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고 그것도 요약본이기는 한데 보시고 꼭 좀 파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완성된 게 아니라서 그 이왕 준비하는 김에 저도 공부를 좀 해보고 또 교회 성도님들이랑 좀 나누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좀 만들다가 이제 필요한 내용들만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고 나머지는 좀 파기해 주시고 오늘 강의하는 내용들만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미니즘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쓰는 건가요? 켜져 있나요? F5 좀 눌러주실래요? F5가 눌러지겠나요?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페미니즘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이걸 좀 이해하고 오늘 내용을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다 벌써 나오는데 페미니즘의 토대 위에 이 세 가지를 오늘 세울 거예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의 정의를 먼저 좀 아셔야 되겠죠. 그리고 페미니즘의 종류가 제법 많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페미니즘, 페미니스트 이렇게 하는데 분파도 있고 또 시대에 따라서 그걸 나누는 분류도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참 재미없는 부분인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좀 들어보고 그러면 그 많은 분류와 종류 중에 지금 한국형 페미니즘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만 나타나는 특징의 페미니즘의 형태가 있는데 그럼 우리 한국형 페미니즘은 이 많은 페미니즘의 분파 중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어떤 영향을 받았기에 한국에서 이런 주장들을 하는 것인지를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 위에 페미니즘의 문제점이 뭔지를 볼 거예요. 근데 이 페미니즘의 문제 이걸 제가 집이라고 그린 거예요. 이런 페미니즘의 집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제 그 집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어떤 집이구나 아파트구나 빌라구나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페미니즘 이런 거구나라는 걸 일단 먼저 집을 그려서 만들어 놓고 이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안경을 하나 쓰고 봐야 돼요. 이 무슨 안경이냐면 두 가지 안경인데 잘 만들었지요? 네. 아니 이런 게 쓸데없이 시간이 좀 주무실까봐. 상식.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상식으로만 접근해도 이게 참 너무나도 쉬운 문제점들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상식으로도 한번 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 말고 상식으로 하나 접근해보고 두 번째로는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성경으로 한번 보자 이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에 대해 남자에 대해 그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페미니즘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목차가 대충 이럽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페미니즘의 정의, 뭐 자꾸 제 마음대로 합니다. 페미니즘의 정의, 그리고 종류 안에는 이제 세대 구분을 먼저 나눠보고 그 세대 구분 안에서 이제 분파들을 조금 나눠볼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페미니즘의 특징,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 문제점, 상식선에서 그리고 성경으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페미니즘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미니즘의 정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페미니즘, 페미니스트 이게 뭐냐? 그러니까 여성주의 그리고 여성주의자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에도 아마 내용이 조금 있을 것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여성의 권리 및 성평등을 핵심으로 하는 여러 형태의 사회적, 정치적 운동과 사상을 뜻하는 것으로 성차별주의와 그에 근거한 자치와 억압을 끝내려는 운동을 말한다. 우리 한국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용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하여튼 어떻게 번역됐든 간에 번역된 단어 자체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성의 입장에서
성차별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한 부분들을 드러내고 차별이 없도록 만들어가자라는 운동이에요. 첫 시작은 썩 나쁘진 않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류의 운동의 분류가 어디 있느냐? 보면은 세대 구분이 있습니다. 세대 구분. 페미니즘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크게 세 세대로, 3세대로 나눠집니다. 1세대 페미니즘, 2세대 페미니즘, 3세대 페미니즘. 1세대는 이게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19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전개되었던 여성 참정권 운동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18세기 이제 계몽주의 시대에 발견된 페미니스트, 그 시대에 나왔던 어떤 페미니스트,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도 1세대 페미니즘에 다 속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뭐 세탁기, 분유, 피임약 이제 이런 것들이 개발되어서 여성들이 가사를 돌보고 또 이제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해서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그때 좀 개발이 되고 이제 여성들의 가사 노동이나 출산의 부담들을 조금 경감시켜 줬었습니다. 이 시대가 이제 1세대 페미니즘이라는데 나중에 이제 분류를 좀 살펴보겠지만 자유주의 페미니즘이랑 사회주의 페미니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이 이때 주장되고 만들어지고 활동했던 페미니즘의 분파 종류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세대 페미니즘은 이제 70년대, 60년대, 70년대에 걸친 운동인데 직장에서의 좀 평등을 요구하는 운동, 그리고 왜 저 남자들만 저렇게 대학 가냐, 우리도 대학을 좀 가자, 여자 대학을 좀 만들어 달라, 이제 이런 주장들, 임신 중절 합법화 시켜달라는 것들, 가부장제 때문에 우리 여자들이 이렇게 억압받는 거다, 가부장제를 철폐해달라, 낙태 금지 법안을 폐지해달라, 여성의 인권이 있지 않냐,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왜 법으로 만들어서 여자들이 원하지도 않는 임신을 출산을 하도록 만드느냐. 이제 범죄가 그때 좀 있었으니까요. 뭐 강간에 의한 임신들 이제 이런 류의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내어놓으면서 이제 낙태 금지 법안을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 2세대 페미니즘에서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이 포르노그래피 운동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게 이겁니다. 잘 들어보시죠. 재밌습니다. 포르노는 이론이고 강간은 실천이다. 이런 플래카드를 들고 나왔어요. 남자들이 포르노를 보는 거는 이론을 준비하고 있는 거라 이거죠. 무엇을 위해? 강간을 위해. 포르노를 보면서 강간을 이론을 준비해서 실제로 실행은 강간을 통해서 하는 거다. 이 가장 유명한 이 포르노 논쟁입니다. 또 그들이 주장했던 두 번째 주장 이런 겁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강간을 정당화하는 제도다. 남자들이 마음껏 강간하고 싶으니까 결혼 제도를 남자들이 만들어가지고 법적인 보호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을 때마다 마음대로 강간하는 거다. 2세대 페미니즘 사상가들의 사고였습니다. 결혼을 바라보는, 여자를 바라보는 남자들의 시선이 이렇다라는 그 시대 페미니즘 사상가들의 사상 사고였습니다. 가장 활발하게 운동이 되어졌던 것이 이제 바로 이 포르노 논쟁입니다. 근데 이 논쟁이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들어도. 그러니까 페미니즘 안에서도 마찰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논쟁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싸움이 일어났고 그 결과 결국에는 약간 퇴조하게 되었어요. 그 약해져 가기 시작하니까 2세대 페미니즘이 그때 이제 사회주의 페미니즘 그런 거 아니고 그런 데 시선 돌리지 말고 우리 그런 데 시선 돌리지 말고 이 모든 문제들은 가부장 제도와 자본주의 때문이야. 야 무슨 그 성적인 것 때문에 그렇겠냐. 그게 아니라 가부장제랑 자본주의 때문이야. 그것 때문에 자꾸 억압받아. 자본주의 최고 위에 누가 있어? 여자가 있냐? 남자가 있잖아. 왜 남자가 있는 거야? 가부장제 때문이라니까. 남자가 뭔가를 다스리려고 하고 앞장서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타파해야지 되는 거야 라는 것이 이제 설득력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근데 페미니즘 운동을 하고 싶은데 근데 이걸로 하면은 사람들한테 보편적으로 인식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사회주의 페미니즘이 부활하게 된 어떤 계기가 되는 논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이제 속한 페미니즘이 에코 페미니즘, 여성 우월주의, 레즈비언 페미니즘, 급진적, 레디컬, 자유주의 페미니즘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세대 페미니즘이 1990년대 이후에 등장한 페미니즘인데 이제 이때 사람들은 이제 앞에 1세대, 2세대들을 거치면서 이제 장단점들을 이제 다 보았을 거 아니에요. 이런 주장들이 너무 강하게 가니까 이런 활동이 되어지니까 사회적으로 잘 안 받아들여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상들을 다
수용하고 포용하면서 이런 사상들을 완성시켜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정신분석학, 포스트 모더니즘, 생체주의 이런 학문들을 다 수용하면서 새로운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좀 지식적인 또 논리적인 그리고 사람들이 들었을 때 좀 혹할 만한 이제 표현들을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나서니까 일반 국민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우리 접근하지 말고 그냥 일반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잘못된 사고 속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삶 속에서부터 고쳐주는 일을 하자. 삶 속의 페미니즘 운동을 했던 것이 3세대 페미니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머리를 쓴 것이죠. 거부감이 없도록 삶 속에 뭐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해서 거부감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었던 어떤 모습들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이때 교차 페미니즘, 트랜스, 아나코, 우머니즘, 포스트 모던 페미니즘, 립스틱 페미니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분파들을 이제 좀 보시면은 분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조금 걸렀어요. 너무 이것까지 다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겠다 싶어서 고르고 그나마 이제 운동하는 조직이 있고 단체가 있는 주장들만 좀 골라봤는데 이렇게 18개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걸러도 이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즘에 대한 사상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페미니즘 그런 거 그냥 여자 우월주의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페미니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좀 겹치는 게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자기 딴에는 독립적이라고 주장하는 이 페미니즘의 대표적인 주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보면 이제 잘해주시면 제가 이거 알려드리겠습니다. 리버럴 페미니즘인데 자유주의 페미니즘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 이제 대표적인 큰 몇 가지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다 살피고 나머지는 조금씩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버럴 페미니즘은 초기의 페미니즘이자 대중들이 흔히 알고 있는 우리 페미니즘이라고 할 때 흔히 알고 있는 그 운동이 바로 이 리버럴 페미니즘입니다. 이들은 이제 여성의 사회 참여를 강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자들이요 사회로 진출합시다 라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경제적인 자유주의에 따라서 여성에게 남성과 같은 역할과 권리가 부여되기를 원했다 이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 한국형 페미니즘이랑 조금 달라요. 이 사람들은 여자에게 특권 주지 말라 이겁니다. 왜 우리가 특권 받아야 돼? 특권 받는 그 자체가 여자가 남자보다 부족하다는 거잖아. 모자란다는 거잖아. 지금 여자가 사회 참여를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우리에게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남자들보다 더 뛰어날 수 있는데 기회가 없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잘 못하는 거지. 우리에게 사회 참여의 기회를 달라. 그러면 우리가 남자들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특권 필요 없어. 우리는 그렇게 특권 받을 정도로 약한 사람 아니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일반 이 유럽계 대부분의 페미니스트들의 사상입니다. 우리랑 완전 우리 한국형 페미니스트랑 완전 다르죠. 이 사람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여성들만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좀 있는 주장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존경했던 분들이 바로 이 잔다르크와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봐라. 기회가 주어지니까 얼마나 여자의 어떤 위상들을 펼쳐가고 여자들이 잘할 수 있다는 걸 얼마나 드러내줬니? 라면서 이제 이렇게 여자들을 설득해가면서 이제 주장해가기 시작했던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결혼 같은 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 때문에 이제 여자들이 이런 사회 진출의 기회가 줄어드는 거야. 우리 지금 요즘 시대에도 결혼을 좀 늦게 하려고 하는 심지어 결혼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은 거의 다 페미니즘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려고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억압하는 도구로 생각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구속하는 거 하지 말고 그저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자. 여성도 사회 참여하고 이루고 싶은 걸 이루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필요하다면 결혼을 하는 거고 아니면 자유롭게 그 일과 결혼을 하면서 살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통적인 여성상을 강조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게 여성상이야. 이런 게 참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참 귀한 여성의 모습이야. 이걸 거부했어요. 거짓말이야. 그런 거 속지 마. 그런 거는 남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야. 남자들이 여자들을 지배하려고 이런 여자가 이쁜 여자야. 이런 여자가 사랑스러운 여자야. 이런 여자가 좋은 여자고 존귀한 여자야. 남자들이 그런 걸 만들어서 너희들에게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주입시키고 그래서 마치 너희들도 자라오면서 세뇌당해서 아 이게 여자구나. 그래서 나는 이런 여자가 되어야지
하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여성상을 주입받아서 그게 마치 여자인 것처럼 순종해 왔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여성상은 다 틀린 것이고 진짜 여자가 무엇인지 우리가 사회에 진출하며 그걸 보여주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럴듯하거든요. 듣기 좋잖아요. 뭔가 우리는 갇혀 있는 것 같고 뭔가 우리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 같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루저 같고 그냥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의 삶인 것 같고 도전의식이 없는 사람들의 삶인 것 같고 그냥 인생을 포기해버려서 삶에 순응하는 모습인 것 같고 그냥 그런 사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해야 될 것처럼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릴 겁니다. 여자들. 그거 아니면은 뭔가 앞장서가고 있는 이 시대에 뒤처지는 여자 같은 거예요. 못 배운 여자 같은 거죠. 생각이 없는 여자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스스로를 자꾸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논리들이 그 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전부 다 사회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승진에서의 참여를 타파하자, 언론, 학계까지 나아가자, 그곳에서도 우리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라고 이제 확장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불이 많이 지펴졌던 시대였습니다. 그 자체가 이제 나쁜 의도는 다 빼고 생각을 하자면 나쁘지 않죠.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남자보다 더 뛰어난 영역들이 많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하나가 되어질 때 더 좋은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자체는 그런 건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극도로 가고 이제 남자보다 여자의 개념이 있다 보니까 대치점에서 이걸 주장하고 그걸 이끌어내기 위해 이런 것들을 표현하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레디컬 페미니즘을 보시면 이 급진적 페미니즘이라고 하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듣기를 싫어하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급진적 페미니즘이다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의 주류 페미니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거의 주류의 페미니즘이 이제 이 페미니즘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저지른 여러 사건 사고들 때문에 페미나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평판이 안 좋습니다. 페미니즘 하면은 여성 우월주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남자들도 많거든요. 페미니즘, 여성 우월주의 이런 사상을 심어준 분파가 바로 레디컬 페미니즘의 영역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뭐 가부장제 이것 때문에 뭐 결국엔 문제다. 그러니까 전부 다 문제가 남자애로부터 나온다. 젠더 권력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주장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 급진적 페미니즘이라고 불릴 정도로 너무 좀 극단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런 억압의 성적인 것들을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뭐 조숙해야 되고 정숙해야 되고 남편 안에서만 길들여져요. 남자들의 욕구만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그게 여자야.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해방, 이 진짜 여자의 해방이야. 여자의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은 여자가 가지고 있는 섹슈얼리즘 같은 것들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해방해야 돼. 그거에 대한 자유를 가져야 돼. 그거를 네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이 말 못하는 시대여서는 안 돼. 라는 것들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레즈비언들의 권리, 야 남자끼리 그렇게 하지 마. 남자는 그런 거 하지 마. 우리보다 떨어지는 남자. 그냥 우리를 도구로만 여긴다.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서 이제 레즈비언들도 거기 이제 여자들끼리 이제 그런 사상 속에서 이제 그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폭력 및 남성 중심적인 성문화에 대한 규탄을 중심 슬로건으로 겁니다. 이 사람들의 중심에는 어떤 성적인 것들이 굉장히 깊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차 페미니즘이랑 이 트랜스랑 사회주의까지만 이게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교차 페미니즘은 이제 말 그대로 입장 바꿔 생각해봐.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좀 바꿔 생각해보자라고 하면서 모든 약자들, 그러니까 여자에만 국한되지 않고 야 우리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좀 지지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니? 다른 사람들을 좀 이해해주는 과정으로 좀 가보자. 너무 우리만 하니까 지지율이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차 페미니즘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 좀 더 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좀 더 헤아려 가다 보면은 우리들의 운동을 인정해주고 우리들의 운동의 중심을 이해해줄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이제 확대되는 겁니다. 여자만을 위함이 아닌 모든 약자들을 위한 개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더해지는 것이죠. 이런 것들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라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더해지고 짬뽕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랜스 페미니즘, 이 성소수자들을 지지하는 페미니즘입니다. 약자들을 좀 이해하려 하다 보니까 또 이 약자들을 이해하는 주장들이 좀 그렇게 듣기 좋다 보니까 그 약자들 중에서도 아까 성적인 거에 관심이 많다고 했죠. 성소수자들, 또 약자다, 소외된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에 또 좀
안 좋은 말이지만 상스러운 말이지만 꽂혀가지고 거기에 꽂혀가지고 성소수자 트랜스들을 위한 페미니즘 운동을 하자라고 모이는 사람들이 이제 트랜스 페미니즘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이 마르크스주의의 이제 레디컬 페미니즘이 더해진 거예요.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문제점을 타파하고자 하는 게 사회주의 페미니즘입니다. 그리고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은 우리가 잘 아는 자본주의 중심이고요. 포스트 모더니즘 페미니즘은 N개의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N개의 성담론으로 유명합니다. 좀 찾아본 친구들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제 독자적인 탈절대와 같은 거예요. 절대적인 남자, 절대적인 여자 이런 게 어디 있어? 이런 거예요. 그런 거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두는 다 독자적인 젠더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존중해주는 사상들이 되는 겁니다. 보수주의 페미니즘은 이제 보수 우파에 근거한 페미니즘인데 이제 이 사람들은 너무 페미니즘의 윤리 도덕을 초월하는 반윤리적인 것들을 주장하니까 페미니즘의 운동 자체는 귀한 건데 너무 국민 정서에 안 맞는 주장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의 본질적인 운동이 흐려진다 라면서 이제 윤리 도덕을 조금 더 중시하는 이제 페미니즘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 보수주의 안에서나 아니면 일단은 뭐 기독교 안에서 신앙은 가지고 있는데 뭐 우리처럼 이렇게 개혁주의의 건전한 신앙이라보다는 조금 자유로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이런 페미니즘에 물들어버리는 이런 사상에 물들어버리는 그런데 이제 신앙이라는 걸 가지고 있으니 절충안을 가지면서 이제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피리추얼 페미니즘 이거는 이제 그 신비성이랑 여성성을 연결하는 건데 어떤 사회적 사상이라기보다는 이제 종교나 이제 오컬트성이 강한 페미니즘입니다. 근데 꽤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콜로니얼 페미니즘은 이제 탈식민주의적 페미니즘.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식민지의 나라들이 독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이해해주면서 식민지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서 이제 그들을 위한 운동, 그들의 어떤 권리나 그들의 권리 신장을 위해 운동을 해줬던 부분들이고 또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시대에는 유명하고 유행했던 사상이 되겠죠. 에코 페미니즘은 이제 생태 여성주의 환경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환경과 좀 연결하면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자연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누드 이런 것들이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으로 돌아가자. 우리 자연이 없으면 어떻게 살 수 있겠니? 이 자연이 있어야지 우리도 살 수 있어. 모든 것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이 모든 영역도 자연과 연결해야 돼.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문화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배출되었니? 자연과 이 생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멋진 음악들이 많이 나왔니? 그러니까 자연을 파괴하고 생태를 파괴하면 안 돼. 이것은 우리의 여성성을 상징하는 어떤 표현적이야. 메타포 같은 거야.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일리 있거든요.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사상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성적 차이 페미니즘. 이건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자라는 정의, 여성이라는 정의는 남성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앞장서고 리더의 자리에 있었던 남성들에 의해서 정의된 거야. 여성들이 정의내는 게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여성성을 찾아가자. 진짜 여자가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살펴보면서 그것을 찾아가자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다윈주의 페미니즘이 1859년 찰스 다윈이 출간한 종의기원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임신을 한 암컷은 임신하고 알을 만드니까 이제 수컷이 이제 암컷을 위해서 엄청나게 뭐도 갖다 주고 뭐 해주고 다 해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수컷이 암컷한테 잘 보이려고 꼬리를 치고 이래요. 그 공작새인가요? 또 화려한 게 암컷이에요, 수컷이에요? 네, 그런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잘 보이려고 구애하는 거라 이겁니다. 야, 봐, 여자가 우위에 있어. 너무 좋으니까 이거를 이제 중심 교재로 사용해가지고 사상이 만들어진 게 다윈주의 페미니즘 사상입니다. 우머니즘은 이제 흑인 페미니즘, 한국이 좀 생소하지만 이제 미국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흑인들의 인권 탄압, 억압에 관련된 운동이죠. 이슬람 페미니즘은 원래 이슬람은 성평등을 추구하는 종교인데 여성 혐오적인 전통주의자들이 코란에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지금 이슬람을 만들어냈다라는 주장입니다. 코란에서 말하는 일부 다처제는 그것이 쓰여진 시대의 상황 때문에 허용된 것이지 지금도 남자가 다수의 여자를 소유하라고 써있는 구절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히잡이라는 걸 쓰죠.
그때는 이제 하도 이제 여자들이 이제 뭐 강간도 많이 당하고 사람이 또 어떤 인권이 없으니까 이제 어떤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썼지. 지금은 다 보호되어 있는 조직들이 다 갖춰져 있고 뭐 여성의 어떤 인권들이 잘 보호될 수 있는 시대니까 굳이 그거 쓸 필요 없어 라는 것들을 주장하는 게 이슬람 페미니즘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슬람인들이 이걸 주장하는 게 아닌 게 안타까운 거죠. 대부분 이제 파키스탄인들이나 미국 등 비아랍권 출신의 사람들이 이제 아랍인들, 이슬람인들을 보니까 안타까워서 이제 외부에서 이런 주장들을 가지고 이슬람권 안에 있는 여자들을 개화시키려고 하는 수단으로 활동적으로 움직였던 사상입니다. 성긍정 페미니즘, 이건 이제 성적인 자유가 해방의 필수 요소다라는 주장이고, 리프트 페미니즘은 이제 코르셋으로 강조됐던 여성이 그게 굴종이야. 그게 여성의 힘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 이쁘게 꾸미는 거, 립스틱을 바르는 거, 미니스커트를 입는 거, 그게 여자의 힘이야. 그게 여자만의 힘인 거야. 그거 가지고 남자들을 굴종을 하고 복종을 시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돈나 가지고 이제 이런 논쟁이 쉽게 이제 불거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돈나를 보고 야, 저게 뭐야? 남자를 기쁘게 하는, 남자를 즐겁게 해주는 그냥 창녀 같은 거지. 페미니즘 안에서 그러면 안 돼 라는 주장이 있고, 반대로 아니야, 저게 바로 여자의 매력이야, 저게 바로 여자의 힘이야, 저 봐, 마돈나가 얼마나 많은 남자들 위해 군림하고 있니, 저게 진짜 여자의 힘인 거야 라는 것을 이제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 많은 페미니즘의 종류 중에서 우리 한국의 페미니즘에 영향을 끼친 페미니즘이 뭐냐면은 저겁니다. 저것이 이제 거의 다 조금씩 되어 있지만 저 페미니즘의 사상들이 거의 우리 한국형 페미니즘에 녹아들어요. 그래가지고 저기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딱 취합해가지고 지금 벌이고 있는 게 한국형 페미니즘입니다. 이런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페미니즘과 그 활동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거죠. DC 인사이드에서 원래 다 모였다가 또 흩어지게 됐는데, 우리가 들었던 이제 메갈리아, 워마드, 여성시대, 쭉방 카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형 페미니즘이 활동하는 본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페미라고도 부르는데, 트위터에서 이제 독자적으로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페미니스트를 이제 트페미라고 부릅니다. 실상 한국형 페미니스트들은 건강한 페미니즘의 운동의 모습과는 별개로 소위 이제 남성 혐오 운동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남성 혐오 운동의 형태를 띠고 있는 한국형 페미니즘 운동은 몇몇 사건들, 한국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몇몇 사건들에 의해서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죠. 김군, 페미니스트가 싫어서 IS를 선택했습니다. 2015년에 나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좀 되었고, 그리고 2015년 2월 패션 잡지 그라치아의 이 김태훈이라는, 아마 TV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칼럼니스트가 기고한 IS보다 문외아적 페미니즘이 더 위험해요 라는 제목의 칼럼이 또 불을 지폈죠. 그리고 2015년 3월에는 장동민, 유세윤, 유상무, 옹달쌤, 그때 옹달쌤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죠. 여성 비하 발언, 이런 것들이 또 도마에 오르면서 또 점점점 불을 지피기 시작하고, 또 5월에 우리가 잘 아는 메르스 사건, 메르스 갤러리라고도 부르는데, 처음 이제 메르스 확진자들이 탄 비행기에 같이 안 타겠다고, 위험하니 같이 안 탈래 해서 이제 여자 2명이 이제 안 타겠다 했는데, 그게 이제 인터넷에 남자들이 엄청 공개하는 거죠. 저 심신여 같은 게 이러면서 이제 엄청 공격을 했는데,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우리 페미니스트들이 검색을 해봤는데 그 제일 먼저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남자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반격으로 올라온 겁니다. 이 봐라, 이 남자 놈의 자식이 문제를 일으켜서 그런 거야 이러면서 이제 그때 엄청나게 문제가 커졌죠. 사건까지 이제 뉴스까지 나왔을 정도니까. 그리고 좀 뛰어서 넘어오면 2018년에 한국을 떠들썩했던 미투 운동, 이 저변에 페미니스트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죠. 그리고 5월에 있었던 홍대 누드 모델 몰래 카메라 사건, 이제 여자가 이제 남자의 이제 누드 모델의 나체를 이제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이제 인터넷에 올린 것이 화제가 돼가지고, 남자들은 그렇게 다녀도 되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페미니즘과 또 용두짓던 싸움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게 수역 폭행 사건, 여자라는 이유로 맞았다라는 거, 이제 이런 내용 때문에 이제 완전히 드러나게 됐죠. 그래서 백분 토론에 주제까지 되어가지고 이제 페미니스트는 어떻게 봐야 돼, 한국 페미니스트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서 이제 거의 사회적인 이슈로 논쟁까지 이루어졌던 상황이 되어버렸죠. 한국형 페미니즘 운동은 이제 진정으로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고
성평등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그냥 감정적인 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게 되었습니다. 남성들을 혐오하는 형태로 그냥 팽배해져 버리게 됐습니다. 이러한 페미니스트들의 왜곡된 시각은 오히려 순수한 마음으로 성평등을 외치고 또 실제로 소외받고 또 억압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들의 여성들의 인권 확보를 힘쓰는데 오히려 장애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남녀의 갈등을 조장하는 촉매제 역할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페미니즘, 우리 한국형 페미니즘 운동의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퀴어 운동이 있어요. 퀴어 운동은 반드시 페미니즘과 연결되어 있어요. 페미니스트들은 퀴어 운동 안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도록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 성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1995년 9월 5일에 북경에서 열린 제4차 여성대회에서 이제 성이란 말에 대한 정의를 SEX가 아니라 젠더로 해야 된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SEX는 이제 우리가 생물학적 성이잖아요. 생물학적으로 남자, 생물학적으로 여자.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얘기했던 성이에요. 성별이 뭐니? 라고 할 때 남자, 여자, 누가 봐도 남자, 여자 이거 있거든요. 이거 틀렸어 라고 하면서 1995년에 그 성을 섹스를 하지 말고 젠더라고 해야 돼 라고 해버립니다. 이건 이제 사회성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나는 남자가 아닌 것 같아. 나는 여자야. 나는 여자였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남자가 맞아. 내가 전하는 거예요. 자라오면서. 그러니 이거는 불필요한 거다. 잘라버려. 나는 이게 필요해. 하면서 또 넣기도 하고. 이제 이러는 겁니다. 내가 성을 정하는 거야. 그게 성이야. 야, 성을 전부 다 젠더로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 안 하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이제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동성애 이런 것들은 틀린 게 아니에요. 성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고 자신의 선택한 성을 위해 저렇게 희생을 하며 살아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저런 소수의 인권, 자신의 성을 찾아가는 그 인권들을 존중해줘야 돼. 저 성소수자들을 존중해줘야 돼. 야, 저 그냥 성직을, 야, 너희들은 섹스 안 하니?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의 섹스의 방식이야. 그건 나쁜 거 아니잖아. 근데 왜 그것만 부각하고 저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드디어 발견한 자신의 젠더를 왜 존중해주지 못하니?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보이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늘 논리적인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요. 왜냐하면 비논리적인 것들은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존중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힘들었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섭외하면서 엄청난 강의들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 감정적 호소를 거기에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젊은 어떤 작은 감정이나 어떤 작은 선동에 쉽게 불이 붙는 이런 우리 한국, 죄송합니다. 비하하는 게 절대 아니고 우리 한국 사람을 냄비근성이라고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쉽게 타올랐다고 쉽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걸 이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교차 페미니즘이랑 트랜스 페미니즘 사상가들의 주장과 노력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페미니즘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상식적으로 한번 이해해보자. 이제 이 사람들의 주장들을 우리가 대충 조금이라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장들을 곰곰이 이제 우리가 하나씩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첫째로 보면은 이거 아니에요. 너무 뒤에 나와. 이거 다음에 바로 거기다 나왔고. 예. 죄송합니다. 그럼 영상 먼저 봅시다. 그 다음 거. 제가 잘못 넣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그 여성 전용 주차장이 있죠. 뒤로 갔다가 다시 한번 앞으로 해주세요. 예, 좋습니다. 우리 여성 전용 주차장이 있단 말입니다. 이 주장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이제 이거를 보는 이제 외국의 시선입니다. 야, 한국에 되게 신기한 게 만들어졌대. 뭔데? 여성 전용 주차장이 있대. 그래? 야, 그것도 핑크색으로 그렸대. 이제 외국인들이 그거 보고 웃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까 제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여기 계속 보고 계십시오.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외국은 이제 리버럴 페미니즘이 대세거든요. 그러니까 야, 여성에게 기회를 주면 여성은 남자보다 더 잘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야, 저런 걸 왜 만든 거야? 외국의 후사거리가 된 거예요. 애시당초 남자랑 여자랑 똑같은 조건으로 면허증을 딴 거 아니었어?
그럼 여자도 그만한 실력이 있으니까 면허증이 지급된 거야. 그런데 왜 저딴 거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여자들을 우사스럽게 만들어? 야, 저 색깔도 봐봐. 핑크색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중요한 넷째 성필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우리 한국형 페미니스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저런 걸 쓰는 거야. 야, 모르면 좀 조용히 해. 야, 우리가 얼마나 요즘 여자기 때문에 칼 맞는 시대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자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칼 맞고, 여자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강간을 당하고, 여자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납치를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조금 더 밝은 곳, 조금 더 사람들에게 뛰어가기 가까운 곳에 주차장에 있어야지 여자의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가요? 실제로 저 주차장에 빨간색으로 하나 꺼보면 범죄가 없어지는가요? 실제로 재밌는 건 통계를 이제 봤어요. 통계를 보니까 여성 전용 주차장이 생기기 전보다 여성 전용 주차장이 생기고 난 다음에 여성들의 범죄가 더 늘었대요. 왜 그럴까요? 이제 됐어요.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어요?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범죄자들이 굉장히, 죄송해요 이런 말해서, 범죄자들이 굉장히 멍청한 사람들이 엄청난 범죄를 잘 저지를까요? 아니에요. 진짜 시대 속에 엄청난 범죄자들은 다 거의 천재였어요. 머리가 똑똑해야지 범죄도 잘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눈에는, 특별히 성범죄자들의 눈에는 뭐 어때요? 이렇게 내가 이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공간까지 마련해주고, 이게 다 그냥 내 범죄의 대상자들을 모아주네. 뭐 멀리 돌아다닐 필요 없네. 아니, 여자가 탄 차가 어떤 건지 찾아볼 필요가 없네. 여기는 다 여자들이 내리면 되니까. 뭐 대기하고 있다가 준비하고 있다가 그냥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어떤 시선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사상, 그냥 자기 편에서만 생각하는 사상이 결국에는 우사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불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표현하지만 이건 법적인 효력은 없어요. 남자들이 거기에 주차를 해도 돼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장애인서도 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벌금 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벌금은 없어요. 법적인 효력은 없고 그냥 우리 서로가 배려하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는 여성들도 많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남녀 평등을 위한 여권 신장이 아니라, 이제 넘겨주시겠어요? 네, 또 넘기시고 상식으로 보면, 네, 그리고 하나, 남녀 평등을 위한 여권 신장이 아니라 여성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여성 우월주의로 변질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여권 신장에는 찬성 안 하는 남자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의 어머니고 우리의 누나들이고 우리의 동생들이고 나중에 우리의 딸들이 될 이들의 어떤 삶의 터전에서 필요한 내용들이니까요. 근데 여성 우월주의로 가버리니까 이제 반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에게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성이 굉장히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남자들이 어디 있겠어요? 나중에 뒤에 나오면 나오겠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면 배를 타고 가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에 있는 구명보트나 구명조끼 같은 것들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줘요? 아이랑 여자에게 줘요. 거기에 대해서 남자들이 나 억울해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를 우월주의로 가버리니까 서로가 대립적인 구도로 만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남녀 갈등을 가부장적 사고와 연계시켜서 여자가 무조건 피해자로 몰아가는 이미지,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결국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남자 입장에서는 또 특별히 여자 안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영역들이 많은 것이니까 그걸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어떤 여자 한 분이 그 남편을 제주도로 불러가지고 토막살인을 해서 제주도 바다에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건이 엄청나게 많나요? 우리가 친구들끼리 그냥 싸우고 욕하는 일처럼 이런 사건이 엄청나게 많나요?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특이하고 엄청나게 비기형적인 사건이니까 뉴스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특이하니까. 근데 이제 뉴스에 나왔다고 전부 다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페미니스트들이 뉴스에 나온다고 모든 여자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여자들이 그걸 동조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주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여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주장하면서 매체를 이용을 해서 모든 여자들이 마치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여자들을 대변하는 모습으로 나오니까 실제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는, 소외된 위치에 있는, 실제적으로 미혼모로 살아가기 때문에 정부적인 지원을 받아야 될 위치에 있는 여성들에게 가야 될 지원들이 오히려 끊어지는 무도범해지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몇몇 남성과 관련된 사건, 실제로 남자들은 그 과격한 남자들이 있어요. 과격한 여자가 있는 것처럼 우리 남자들이 봤을 때도 좀 이해 안 되는 남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모든 남자들로 생각을 해버리는 일반화의 오류가 한국형 페미니즘 사이에 있는 거예요. 모든 남자들은 다 우리의 대적,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우리가 밟고 그 위에 군림해야 될 대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일반화의 오류 때문에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남자기 때문에 여자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들이 주장한 것처럼 남자기 때문에 여자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런 식의 이분법적인 구조라면 부자는 부자 관계의 문제도 부모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자녀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스승과 제자는 저 사람은 스승의 자리에 있기 때문이야. 우리가 다 제자가 뭐야? 제자의 자리에 있지 말고 스승의 자리로 다 가자. 우리가 스승이 되면 저 스승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접근하실 건가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잘못된 사상 때문에, 잘못된 주장 때문에 어떤 그걸 촉발할 수 있는 사건이 터져서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것 뿐이지, 남자기 때문에, 여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남녀의 구분으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런 그 남자와 그 여자가 왜 이런 싸움을 했는가에 대한 원인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지, 여자기 때문에 남자가 저렇게 얘기했어, 이런 식의 접근을 하면 안 돼요. 그럼 모든 걸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저 아들이 저거 잘못 저러면 안 되지 해야 되는데, 야 저거 아니야. 아들은 맨날 아빠한테 혼나는 자리고 아빠는 맨날 아이들을 가르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러는 거야. 이거 이상하잖아. 근데 우리가 그게 논리적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진짜 조금만 시선을 돌려서 다른 영역도 한번 적용해보려고 하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완전 비논리적인 것이고 그냥 그 사건을 못 보게 만드는, 우리의 눈을 가리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니까 젠더의 갈등으로만 우리에게 세뇌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논리의 전개인데, 그냥 우리가 거기에 세뇌하다 보면 생각을 안 하려는 경향이 있죠. 그러면 그게 맞다고 생각해버리는 우울범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형 페미니즘의 문제는 성역화시켜버렸습니다.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 전부 다 성차별주의자로 낙인 찍어버립니다. 절대 악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공격합니다. 자기들은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데 그들의 표현의 자유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말할 수 있는 발언의 언권의 자유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반대편의 사상에 대한 발언의 언권의 주장도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무조건 성차별주의자, 낙인을 찍어버리고 여자를 군림하려고 하기 때문에 라는 프레임을 씌워버려서 그냥 어떻게 했든 간에 구도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결국엔 편협합니다. 배려가 없고 이해가 없고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들의 사상만 우월하다라는 그냥 우월주의에 빠져있는 대표적인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페미니즘계가 저지르는 각종 문제를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페미니스트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저질렀습니까? 지금 5.18 그리고 8.15 안중근 의사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그냥 도륙해내는 거예요. 저 남자놈의 자식이 우리나라를 일본이랑 좀 친하게 지내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전쟁은 나쁜 건데 전쟁하도록 만들어가지고 피를 흘리게 하고, 그냥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을 가지고 그냥 도륙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역사 자체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옹호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편은 옹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분을 사게 되는 문제가 만약에 페미니즘 안에서 터지면은 저거는 우리가 아니라 페미나치야 하면서 꼬리자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앞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선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들이 일어나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실상 사회적 약자인지 어떤 신체적 물리적 약자인지를 분간해야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자는 좀 약해라고 표현할 때는 후자예요. 여자의 어떤 신체적 물리적 약함을 인정하고 여자의 약자를 얘기하는 것이지, 근데 이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일 수가 없어요. 사회적 약자는 누구예요? 아이들, 장애인들, 노인들, 그리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미혼모들,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가 되겠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하고 살펴봐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여자도 사회적 약자야 라고 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미혼모보다 더 약자인가요? 여러분들이 장애인들보다 더 약자 취급을 받고 있나요? 사회에서? 더 부당한 권리를 받고 계신가요? 아니라니까요. 우리 지금 한국의 절반이 여자인데요. 여자 전체를 사회적 약자로 두는 것 자체가 논리적인 모순입니다. 궤변에 속한 거예요. 그냥 신체적, 물리적 약자의 자리에 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구분을 못하고 분별을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업에 남자가 많다, 이제 이런 걸 공격하는 겁니다. 유리천장 이런 걸 이제 주장하는 거죠.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업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업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이윤 창출이에요. 돈 벌려고 기업이 있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 있는 곳이 기업이니까 기업은 어떤 사람을 뽑아요? 돈 잘 벌어다 주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돈 잘 벌어주는 사람을 뽑다 보니까 그 남자들에 비해서 여자들에 비해서 남자가 일 시키기도 좋은 거예요. 힘든 일 시키기도 또 좋은 거예요. 근데 야근 시키기도 또 좋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 예상치 못하는 임신에 의해서 출산 휴가를 우리 기업이 엄청나게 바쁘고 중요한 어간인데 또 이 사람이 필요한데 예상치도 못하는 휴가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일들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을 창출하고자 원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내 기업에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뽑아가는 것 뿐인 겁니다. 근데 다른 데는 또 어떤 여성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그 재능들이 자기의 기업에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해 줄 수 있기에 여성들만 뽑는 기업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기업은 기업의 자유를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페미니스트들은 무엇을 주장합니까? 잘못된 거야. 무조건 여자 몇 프로. 상위에 올라있는 고위 관직이 있는 사람들도 여자는 몇 프로 무조건 넣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기업의 자유를 박탈하는, 이게 아까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페미니즘의 사상에 저변에 있는 사회주의적 사상,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마치 정부가 어떤 외부적인 힘이 기업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업의 자유권,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기업이 기업에 맞는 이윤을 더 창출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틀렸다라고 주장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국회의원 정치가들 왜 이렇게 남자가 많아? 그러니까 다 남자와 관련된 정치만 나오지, 법만 나오지,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공무원이랑 정치인들을 누가 뽑나요? 남자가 뽑았나요? 우리가 다 투표했잖아요. 다 투표하는 거예요. 투표해서 뽑히는 거예요. 투표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대통령이 남자였어요, 여자였어요? 여자였어요. 투표해서 뽑는 거예요. 투표해서 뽑아가지고, 그래서 남자가 뽑히기도 하고 여자가 뽑히기도 하는 거예요. 공무원은 나라가 남자를 뽑나요? 남자 여자 비율을 가져서? 아니, 국어 공무원은 뭐 다른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요? 뭘 통해서 공무원이 돼요? 시험을 쳐요. 남자 문제, 여자 문제가 따로 있나요? 아니라니까요. 똑같은 문제,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교재가 자유롭게 분배되어서 내가 그 교재를 가지고 내가 내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해서 똑같은 문제지에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서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 자리에 얻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전부 다 갈아엎고 무조건 여자 얼마, 그게 평등해 라는 주장이 상식을 초월해버리는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메스큘리즘이라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너무 멀어가게 감사합니다. 남성주의인데 이 남자의 제2의 성화라는 책을 쓰고 이제 이 남성주의의 사상을 가장 많이 펼쳐졌던 워렌 패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의 운동 때문에 1970년대에는 북미와 서유럽에 이런 운동이 확장이 되었고 1980년대는 이제 일본에서도 이 운동이 확장이 되어가지고 일본 남성운동연구회가 열렸죠.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건국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심리학 교육학 교수였던 정책이라는 분이 이 운동을 확산시켜 갔습니다. 2016년 1월에 개봉한 The Red Pill이라는 빨간 약, 우리 한국말로 빨간 약이라는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졌어요. 이 다큐멘터리를 여자 감독이 만들었는데 메스큘리즘의 어떤 사상을 담아낸 거예요. 근데 메스큘리즘은 페미니스트랑 또 달라요. 남성 우월주의가 아니라 남자들도 좀 이해해줘. 너희들이 남자를 굉장히 오해하는데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니?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라는 걸 주장하는 게 메스큘리즘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 다큐멘터리 안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좀 유치한 것도 있는데 남녀가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실제로 교도소 신세기간을 보면은 남성이 여성보다 68% 더 긴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이 임신하는 순간부터 가정에서 우선순위는 이제 아빠가 남편이 제일 마지막이 된다. 이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택시기사들의 경우 70시간 정도 밤낮으로 일을 하는데 그들은 아내에게 권력을 행사하고 또 여성들의 인권을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아이와 자신들의 아내와 자신들의 가정에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일할 뿐이다. 쓰레기 청소부들의 90%가 남자인데 그들은 새벽 3시에서 일어나 일하는 이유가 아내에게 권력을 행사하고 남성 우월주의를 갖고 여자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역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그렇게 일하는 것이다. 인류 사회는 수천 년간 전쟁의 전사자로 위협을 무릅쓰는 소방관으로 석유 노동자나 광부로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 민생 치안을 감당하는 경찰로 남자들을 줄곧 사용해왔다. 역사는 지금까지 남자들이 가장으로 보호자로 지도자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들을 아무런 가치 없는 무능력한 자, 남자 구실을 못하는 자로 낙인 찍어왔다. 2013년 한 해 동안 노동 현장에서 4,584명의 2013년이면 지금은 한 3배 가까이 더 뛴 걸로 압니다. 그 중에 93%는 남성이었다. 이것은 사회가 생명의 위험을 담보로 하는 일들을 남자들 위주로 시켜왔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여성 단체들은 남성이 여성을 소유하고 그 위에서 마치 그들을 지키는 사람으로 있으려 한다고 비판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정확하게 맞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장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들이 자신보다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자녀들의 생명을 더 우선시 여기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가정을 위해 희생을 하고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품었던 이유가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이지 그 위에 군림하여 가정으로부터 어떤 것들을 받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배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가 침몰하고 여기가 추락할 때 모든 배와 비행기 안에 있는 낙하산, 구명조끼, 구명보트는 우선적으로 여성과 아이들의 몫으로 늘 여겨줬다. 남자들은 이것을 차별로 여긴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오히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아이러니하게도 여성 단체들은 남자들도 혹은 남자 아이들도 도움이 필요하고 그들의 생명도 귀한 것이며 그들의 감정과 인격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분노한다. 우리들이 말하고 싶은 건 남자는 가해자, 여자는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씌우지 말고 남자와 여자가 다 똑같이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싶은 것이다. 이런 것이 이 다큐멘터리의 전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시제이라는 이 다큐멘터리를 만든 여자가 이걸 이제 마무리하고 그 영상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가지고 있던 또 느끼게 됐던 말을 저렇게 좀 고백으로 담아봤는데 제가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나는 이 영화를 위해 1년 동안 수많은 남성 인권 운동가들과 페미니스트들을 인터뷰해왔고 젠더에 대한 수많은 의견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러 의견들을 들으면서 무언가 내 자신이 토끼굴 속에 깊이 빠져있는 느낌이 들었다. 예전에는 페미니즘적 사상이 항상 옳다고 믿어왔지만 지금은 과연 무엇이 맞는지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어느덧 사회는 여성 인권에 대한 발언은 사회적으로 언제든지 받아들여질 준비가 되었지만 남성 인권에 대한 대화나 목소리는 침묵시키고 폄하하고 단순한 헤이트 스피치로 규정한다. 이건 분명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 미래에 어떤 일로 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무엇을 놔두고 가야 할지는 알고 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부르지 않는다. 여러분, 페미니스트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고백이나 또 남자의 자리에서 남자를 이해해 보려는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페미니스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그냥 여자, 저 사람은 그냥 남자, 그냥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오빠, 우리 아빠, 내 동생, 우리 누나, 그냥 이렇게 봐요. 꼭 페미니스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 깊이 있는 연구와 고민과 사색과 배려를 향한 고민들을 하지 않아요. 그저 자기의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그것이 마치 우월하고 신여성의 주장인 것처럼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개혁의 후예들이지요. 종교개혁의 특징은 기존의 잘못된 교회 체제에서 떠나서 새로운 모습의 교회를 만들어서 기존의 잘못된 교회의 체제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이미 존재해오고 있고 원래 성경,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경, 그 바른 진리,
그것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페미니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페미니즘 앞에서 우리 기독교는 새로운 대응책이나 새로운 기독교 여성학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가르치고 교육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미 우리에게는 남자가 무엇인지, 여자가 무엇인지, 결혼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 받은 것을 살피고 그 받은 것들을 다시금 묵상하고 그것으로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페미니즘 운동을 접근하면 역시 우리는 거기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얻고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방식들을 배워가고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여자는 돕는 배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인데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최초의 창조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자와 여자의 어떤 생물학적 차이를 제외하고는 어떤 차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똑같은 존재론적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자를 창조하시고 또 그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 할 때 보혜사가 헬퍼죠. 도와주는. 근데 우리 여기 돕는 배필 할 때 돕는 다 헬퍼입니다. 보혜사가 우리를 늘 도와주시죠. 늘 도우시고 예수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깨닫게 하고 우리의 도움은 보혜사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할 때 남자를 돕는 남자를 하나님이 남자를 도와주는 수단과 방편과 통로로서 여자를 남자에게 붙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서로 도와가지고. 저는 이 메시지를 신학적으로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삶 속에서 그냥 느껴요. 늘 느낍니다. 아내가 없으면 내가 이 사역을 어떻게 할까? 아내가 없었다면 참 내가 이런 거에 어떻게 집중하며 일할 수 있었을까? 아내의 이런 희생들, 아내의 이런 배려들, 아내의 이런 도움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목양에 집중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돕는 배필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방식대로 그 자리를 지켜가니 남자로 하여금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고맙고 너무 위대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여자는 주님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성경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해요.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감이 세니까 우리가 듣기 싫은데 누구든지 복종이라고 하면 일단 좀 거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여자가 남자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제 그냥 단어적인 그 복종을 얘기하는 거기보다도 질서를 논하는 명령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성부와 성자가 다른가요? 성자 위에 성부가 계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삼위일체예요. 근데 성자는 성부의 말을 들어요. 왜요? 열등해서요? 밑에 계셔서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자들이 남자에게 복종하는 것,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밑에 있어서가 아니에요. 손이랑 발이 있죠? 뭐가 위에 있어요? 손이 위에 있어요. 발이 밑에 있단 말입니다. 왜요? 발이 밑에 있기 싫어 하면서 위에 있고 싶어서 손에 왔어요. 그러면 그 발이 손 위 자리에 있으면 그 발이 발의 자리에 있는 것보다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손으로 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발이 지금 그 발 그대로가 손에 오면은 발이 발의 자리에 있을 때 했던 일보다 더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손이 지금 손 그대로 발의 자리에 간다고 손이 손의 자리에 있을 때보다 더 열심히 더 뛰어난 일들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손이 발보다 위에 있다고 해서 손이 발보다 더 뛰어납니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손을 발보다 조금 위에 있는데 두신 거예요. 거기서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발은 발이라는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걸어가고 뛰어가고 지탱하고 그 일이 있으니까 밑에 있는 그 자리에 발이라는 걸 둔 거예요. 근데 이건 모두 다 내 지체예요. 소중하고 귀하고 그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그 어떤 것이 덜 중요한 게 아닌 위아래의 개념이 열등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손이 거기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손을 거기에 만드신 거예요. 발은 거기에 있어야지 발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으니까 발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남자를 거기에 두셔서 그곳에서 가장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저는 봅니다. 여자도 그 자리에서 여자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드시고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장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도로 우리는 복종합니다. 복종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질서로, 그렇게 질서를 가르친 그 앞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카톨릭이 아니잖아요. 천주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 앞에 인사하고, 목사님이 뭐 부탁할 때 들어주고, 여러분 친구들이 네가 해 이런 거를 목사님이 좀 부탁하면 예 하면서 막 뛰어가고. 우리 친구들 그렇잖아요. 엄청 빨라요. 엄청 표정도 엄청 밝고 피곤했는데 목사님이 얘기할 때 늘 웃고. 왜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목사라는 사람을 섬기고 어떤 목사라는 사람이 여러분과 다른 어떤 신령하고 대단하고 거룩하고 막 이래서 그러는 건가요? 우리 엄청 다르게 목사라는 사람은 우리보다 하나님과 더 친한 것 같으니까 목사의 기도를 받으면 더 좋은 것 같아서 막 차를 사고 하면 막 기도 대달라고 뭐 이런 건가? 아니잖아요. 그거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허락하신 질서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무엇 안에서? 진리 안에서, 교회의 유익 안에서, 교회 건덕 안에서 하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그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를 절대로 세상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사랑하시고 그 자리에서 받으실 영광을 충만히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자는 세 번째로 여자는 남편에게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서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결혼을 친히 만드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고 남자와 여자 역시 서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애가 4명이에요. 딸, 아들, 딸, 아들. 4명이에요. 좀 기가 막히죠. 이 4명인데, 이 4명의 아이를 저희 아내가 혼자 다 씻기고 어떻게 다 해요. 그러니까 보통 집에 가면은 제가 씻기고, 또 같이 책도 읽어주고, 또 받아쓰기도 준비해주고. 저희 딸이 이번에 한자 7급 시험에 100점 맞았어요. 우수상 받았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면 안 돼요.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한자 공부를 같이 공부하고 시험 치고 제가 또 데려다 줘서 같이 시험도 합격하고 시험 칠 때 동안 차에서 기다리고 끝나면 안아주고 밥도 먹고 오고 이런 거예요. 이 즐거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옷도 사서 코디해줘서 같이 입혀주기도 하고 그런 동안에 아내는 몸 못합니다. 그리고 가서 밥을 맛있게 해가지고 와요. 그러면 우리가 밥 먹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엄마 감사합니다 하자. 엄마 감사합니다 하고 맛있게 밥을 먹어요. 그리고 밥을 먹고 야 엄마가 밥 왔는데 너 이따 다 갖다 놓고 와. 그릇도 갖다 놓고 그리고 또 청소하겠죠. 애들은 또 TV 하나 봐고 TV를 보여주고 또 아내는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저는 또 쓰레기도 정리해가지고 또 쓰레기 분리수거 갖다 놓고 오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정치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교육에 의해서 남자는 하루에 3회 아이를 목욕시켜야 하고 남자는 분리수거를 담당해야 하며 이렇게 하면은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반항심이고 그냥 아내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하는 거예요. 그러니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사랑하니까 결혼을 했고 사랑하니까 도와주고 싶고 사랑하니까 힘든 걸 이해해주고 사랑하니까 배려해주고 사랑하니까 미리 도와주는 일을 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는 그렇게 남편에게 사랑받고 그 사랑의 표현이 드러날 때 행복합니다. 페미니스트들처럼 남자가 여자에게 아이고 이뻐 할 때 어디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를 아니 그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자존심 상하나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자가 여러분에게 아이고 귀여워 해서 어디서 볼을 아니 이게 이상해요. 여러분. 근데 그게 맞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여자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사랑받도록 만들었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가는 거예요. 값없이 주어지는 사랑. 내 아내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신 내 동등대필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충분히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다 정리를 하고, 여러분, 그 남자와 여자를 생물학적인 여자와 남자로 보면은 그 생물학적인 남자와 여자로만 봐서는 안 돼요. 그렇게만 결혼을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좀 다 뛰어넘어 주시고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원래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갈빗대를 취해서 둘로 나누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결혼이라는 걸 통해 하나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 육체가 하나가 결합이 돼 하나가 되게 하셨단 말이죠. 그게 결혼이에요. 결혼을 통해서만 그걸 봐요. 결혼 밖에서의 일은 죄예요. 결혼 안에서만 그거를 우리는 꼴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비밀이 크다. 이걸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고 교육하고 싶고 그 관계에 대해서 알도록 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관계를 통해서 배워가도록 알아가도록 허락해 놓으신 겁니다. 그렇게 그걸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질서를 정해놓으신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한 마음과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한 자세를 배워가고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것을 제정하고 만드셔서 우리에게 그 진리와 보화를 담아두신 거예요. 우리는 결혼을 통해 그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혼은 억압이야, 잘못된 거야, 여자는 그런 게 아니야, 남자는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놓는 거, 가정을 돌아보는 거, 남편을 세워가는 거, 아내로 엄마로 살아가는 거 정말 귀한 일입니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그 어머니의 어머니가 그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가 어머니로 사셨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페미니즘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페미니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엄마와 아내 말고 여자로서의 멋진 삶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여자의 새로운 삶이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여자라는 어떤 멋진 삶이 있는데, 대단한 삶이 있는데 너희는 몰라서 그래. 야, 그거는 너희들이 틀려서 그런 거야. 그런 삶이 있어 라는 주장의 페미니스트들의 사상은 틀린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창세기 4장 내 주장입니다. 야, 선악과 뭐가 있다. 거기에 엄청난 게 있어. 야, 먹어야 돼. 네가 지금 안 먹어봐서 그래. 그걸 먹어야 되는 거야. 거기에 엄청난 게 있으니까.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것이 맞았어요. 사단의 말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자리, 아내의 자리, 그것을 떠나 여자의 자리를 찾아가. 거기에 뭔가 있어. 거기에 더 대단한 게 있어. 거기에 더 위대한 게 있어. 거기에 너희가 즐거워할 만한, 너희가 충분히 만족할 만한 그 어떤 것이 있어. 예,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모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 아내의 자리를 지켜가야 합니다. 엄마의 자리를 지켜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자의 자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자의 자리를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그 다음 띄워주실래요? 누구게요? 제 아내입니다. 대학생 때의 제 아내. 이쁜가요? 또 뭘 이쁘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이뻤어요. 그래서 저는 저 때 대학생 때의 제 아내도 저는 참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지금은 내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고 또 제가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저의 가장 좋은 동력자예요. 저는 지금의 아내고 4명의 아이 엄마로서의 아내,
대학생으로서의 조고운도 사랑했어요. 물론 사랑했어요. 물론 아름답고 물론 예뻤어요. 근데 내 아이의 엄마로서의 조고운, 부족하지만 제 아내로서의 조고운, 또 이 길을 걸어가는 저의 동력자로서의 조고운도 저는 사랑합니다. 아니 그때보다 지금 그 사랑이 더 깊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런 메시지를 좀 전달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학생의 모습인 여러분들도 굉장히 아름답고 가치 있고 이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훗날 가게 될 한 남편의 아내로서의 자리도, 한 아이의 엄마로서의 자리도 가치 있고 이쁜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존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거에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잘못된 사설들로부터 잘못된 모든 사상들을 십자가 앞에 못 박아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가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